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소멸 그래도 희망은 있다의 정호성입니다. 지역소멸의 위기를 인식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준비한 특별기회 지역소멸 그래도 희망은 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출산율은 줄고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면서 지역 소멸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에도 적신호가 켜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기까지 안정적인 생애 주기를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계신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영경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지역소멸, 우리 사회의 큰 숙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두 분께서 지역소멸을 체감하는 부분이나 또 연구 혹은 업무적으로 관련 문제 심각성 어떻게 인식하게 됐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가 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에서 가장 이제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이들 이제 학교도 통폐합이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던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노인 시설로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교통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이제 운행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통 자체도 좀 인프라가 없어지고 우리 뭐 대학도 사실은 정원 충원에 대해서 이제 신경 쓰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을 계속 그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전체적으로의 약간 위기의식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네요. 어떤 기관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요. 주요 기능은 저출산 그 고령화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그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부처들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주기가 바로 내년부터 시작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지금 수립 중입니다. 네, 올해 연말에 발표될 예정인데 이 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에서 주목하는 부분 또 변화에 대해서도 밝혀주시죠. 네, 지금 이제 2026년부터 30년간의 5년간의 계획인데요. 그 앞으로 지금 이 5년간이 굉장히 중요한 골든 타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문제 대응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그 기본 계획이 4차례 이루어졌고 사실상 20년이 흘렀지만 우리의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고령화에 대한 그 준비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좀 더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그 개혁 과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어렵지만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는 어쨌든 총체적 위기 국면에 있다라고 보고 출생률 하락하는 속도를 좀 완화하고요. 동시에 그 축소 사회라는 그 뭐 불가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용하고 적응하는 정책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노동시장이나 복지나 세제에 대해서 개혁 과제를 포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일자리나 그 또 우리 지역 소멸과 관련된 수도권 집중 문제 그리고 지역 소멸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민 연구위원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여성가족 복지 증진과 정책 개발 연구를 위해 설치된 도청 소속 기관입니다. 저희는 1969년에 강원도 여성회관으로 이제 개관을 시작해서 네. 무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5년에 여성정책개발센터로 연구 기능이 강화되었고요. 네. 2010년부터 지금의 여성가족연구원 이름으로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평균 1년에 12개, 13개 과제를 수행하는데요. 민선 8기 도지사님의 정책 목표 중 하나가 인구 200만 명입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원도 이에 발맞춰 여성가족 복지 정책을 넘어서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연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에 복지보건국은 물론이고 도 경제국, 농정국, 지역소별 정책 대응관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올해에는 1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중 8개 과제가 인구와 지역 소멸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인구 유입 정책 대상으로 외국인에 주목해서 기업 수요 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한 제3기 육아기본수당 정기평가와 일생활 균형 등 연구 범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연구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율 저하 현상을 의미하는 말로 저출생 혹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를 같이 봐도 되는 건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전적 의미로 출산은 아이를 낳는다 의미고요. 출생은 세상에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네. 따라서 인구학적 의미로 분명히 다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합계 출산율, 그다음에 조출생률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계 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15살에서 49살에 낳을 수 있는 예상되는 평균 출생 횟수입니다. 반면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새로 태어난 사람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24년 강원특별자치도의 합계 출산율은 0.89명이고요. 그다음에 조출생률은 4.3명으로 서로 다른 수치 개념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꿔서 부르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는 여성의 문제, 즉 인구 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라는 차별적인 인식이 공유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저출생보다 가치 중립적인 저출생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2024년에 국회에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명칭해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자고 법안이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학계에서는 젊은 세대가 아이를 얼마나 낳는지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려면 출산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통계 수치나 연구 등 엄밀한 개념이 필요할 상황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네. 그 외에는 차별적 인식이 없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의견 드립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교수님은 뭐 덧붙일 말씀 네.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출생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다 이제 상호 보완적이고 의미 있는 지표이긴 한데요. 네. 우리가 그 지역 소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저출생 문제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지역의 그러니까 출생 아수가 작은 것은 청년 수가 감소하고 특히나 이제 가임 그 청년 네. 그 여성이 지역에 정주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지역에서 이제 도시로 유출되면서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이제 겪고 지역의 불균형을 반영해서 사실은 저출생이 결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지방 소멸 그리고 지역 인프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저출생이라는 용어에 저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논의되는 사항이 어차피 그 지역 소멸 관련 논의니까 앞으로 저도 표현은 저출산보다는 저출생으로
오늘 네, 논의 그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 교수님, 이 인구 구조 변화가 저출생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 연령 인구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또 증가하고 1인 가구와 미혼 인구도 증가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출생아가 어느 정도일 때 저출산이라고 하는지 강원도 현황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2024년 기준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합계 출산율은 0.89명입니다. 예. 전국 평균이 0.75명. 보다는 이제 높은데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사실상 상위권입니다. 네. 하지만 출산율이 계속해서 이제 1명 미만이라는 것은 인구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또 강원특별자치도 출생아 수는 6,600명입니다. 네. 통계 작성 이후 이제 계속해서 최저치인데요. 이는 이제 대한민국의 전체 평균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봐도 저희 강원도의 그 출생아 수 역시도 10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으로 이제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출생아 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강원도는 인구 자연 감소, 즉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시군에서 출생아 수와 또 이제 젊은 인구의 유출이 겹치면서 지역 소멸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강원도는 출산율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강원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좀 해왔을까요? 네, 저희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최전선에 있는 강원자치도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선도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민선 8기 강원도정 목표가 인구 200만 명. 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조직 개편안으로 지역 소멸 대응 정책관실 기능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네. 예, 또 두 번째로는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대표 복지 브랜드로 육가 기본 수당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출생 후 4년 동안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네. 2024년부터 확대해서 4년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0세부터 8세까지 최대 월 50만 원씩 8년간 약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연봉으로 치면 평균 1,100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국에서 다자녀 지원 기준이 사실상 좀 기준이 들쑥날쑥한데요. 네. 도는 2024년부터 과감하게 다자녀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네. 따라서 대학 등록금이나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도민예술당 관람료 면제 등 주요 3자녀 지원 정책을 둘째아 가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2024년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소득 기준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말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네. 고령 사회는 과연 어떤 것이고 강원도의 경우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중에 차지하는 그 비율이 20%를 넘어설 때 저희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라고 예. 하는데요. 강원도는 이미 2020년에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 전체 한국의 전체 그 초고령화의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게. 4년이 더 빠르네. 예, 그렇습니다. 4년,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초고령 사회에 네. 접어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4년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23% 내외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일부 군단위는 이미 3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초고령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시 지역보다는 농산 어촌 지역이 고령화 속도가 확실히 빠르고요. 네. 그리고 그 고령화라는 게 지금 청년 유출하고 같이 이렇게 그 출생아 수 급감하고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지역 소멸 위험 지수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원 지역이 조금 더 다른 그 전체 한국
지역보다 훨씬 빠르게 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서 좀 더 잘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만드는 그 선도 지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지역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연구위원님, 오늘 이 시간도 그렇고 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같이 언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역 소멸의 지표가 되는 소멸 위험 지수 산출식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값이네요. 네. 인구 소멸 위험을 수치화하고 있는 건데 가임기 여성의 출산 그리고 고령 인구 실제로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는데요. 먼저 인구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2014년부터 지금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는 그 데드크로스 인구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역 소멸을 계산하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매년 발표하고 있는 소멸 위험 지수는 고령 인구와 그다음에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의 그 비율 대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유지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부의 인구 유출이 전혀 없는 사실상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과 20세에서 39세 청년 여성 상대비 1.0은 인구 유지의 최소 방어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지표 간의 이제 상대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때 그 지역은 이제 인구 소멸 위험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세에서 39세 청년 여성의 인구 유지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인구 유지 최소 방어선 유지 극복이 가장 중요하네요. 지역 소멸 극복 차원에서도. 그렇다면 교수님 나아가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계층 어떤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네, 20에서 39세 그 여성 인구는 미래 인구 기반을 만드는 세대이고요. 65세 이상 인구는 주로 부양, 돌봄, 연금, 의료 서비스의 수요 계층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극단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39세 세대의 경우에는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되는 세대이고요. 그렇죠. 예, 고령층은 이제 소득 이전을 받는 수혜 대상. 네. 일단은 그렇게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지출을 상당히도 이제 그 지출의 수요층으로 고령층을 우리가 자리매김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두 집단 간에 좀 이제 세대 그 연대가 없으면 네. 세대 연대적인 그런 어떤 관련성이나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네. 사실상 굉장히 이제 갈등적일 수도 있는 이제 지속 가능성의 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에서 30세 여성 집단, 그러니까 말하자면 청년 집단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공동 운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절된 집단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 이제 삶의 조건을 개선할 때 다른 쪽의 이제 삶의 질도 같이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이런 그 두 어떻게 보면 세대의 연대가 제대로 이렇게 재구성되어야지 지속 가능하게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계층의 그 니즈나 어떤 이제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계층의 갈등보다는 그 연대 세대 간의 배려,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상호 의존적인 속성들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현 시점에 그 바뀐 인구 구조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지 그동안의 연구에서 또 향후 어떤 문제를 우려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의 인구 구조는 정말 이제 정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 피라미드 구조로 완전히 가속화된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서
생활 인프라가 나름 무너지면서 그것이 또 다시 계속 악순환을 만들면서 이제 지역 소멸의 위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구를 유출시켜서 네. 다시 이제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인구 구조가 저출산과 그다음에 고령화,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그리고 가족 구조 자체가 또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지는 네. 그런 식의 이제 복합적인 초압축적인 그런 어떤 인구의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경제 생산 성장 잠재력 자체가 저하되는 것, 그리고 복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것, 예. 그리고 또 이런 세대 간 공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도전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중대한 이제 도전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구가 이제 그냥 단순히 감소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위기 의식도 있지만 그것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그 불평등이나 지역 격차의 심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더 그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러한 충격들을 완화할 수 있는 뭐 공적연금을 통한 해법이라든지 네. 사회 돌봄 인프라를 좀 확충하고 그 사람들의 이제 청년 중장년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핵심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득 분배 구조 변화나 뭐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극복할 네. 그런 면들을 앞으로 더 면밀하게 정책을 펼쳐야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거나 이보다 심각해진다면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변화한 인구 구조로 인해서 우려되는 사회 현상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역 사회에서 유치원이 폐원하고 그 자리에 지금 요양시설이 많이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함으로써 교육은 물론이고 저희가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을 본다면 국방 영역에 대한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정책 연구자로서 보면 투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세대, 특정 집단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라고도 예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지역소멸,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인데요. 이 비수도권과 지방, 우리가 사는 강원도의 경우 특히 어떤 부분들이 좀 취약한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청년층과 어르신 설문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연구원에서 인구 유출 최소화 정책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청년층 대상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거주 청년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에 계속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문조사했는데요. 1위가 여가문화 시설 부족, 그리고 2위가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3위가 복지 의료시설 인프라 부족이었습니다. 또한 21년에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상생활 하시는데 어떠한 것이 불편한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1위가 이동 외출, 즉 교통에 대한 어려움이 1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동 외출, 교통에 대한 어려움은 75세 이상 후기 노인과 여성, 군 지역, 독거 어르신 집단에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일자리, 문화여가, 복지, 교통 이러한 생활 인프라의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강원도의 취약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뭐 연구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비슷하신가요?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강원도가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역 지역인데 그렇죠. 인구 밀도는 낮은 네. 광역 저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서비스를 전달하는거나 이런 규모의 경제성이나 이게 공간의 이게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인구 구조 자체가 다른 이제 지역에 비해서는 좀 그 청년 유출이나 노년
고층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 양질의 이제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 또 청년들이 이제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계속 악순환인데요. 이제 네. 생활 인프라랑 문화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사실상 이제 정주 인구로서 그리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정주 인구로서의 청년들이 유출되면서 계속 그 고령화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강원도는 이제 넓다 보니까 이 도내 우리가 수도권과의 격차도 있지만 도내에서의 그 지역 간의 또 불평등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이런 이 아이를 낳는다거나 돌본다거나 문화나 이런 인프라가 한번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 임계점을 지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임계점을 넘기 전에 저희가 예. 빨리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이제 그 지역의 소멸로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방어하는 그런 대책이 네. 나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젠 좀 반대로 희망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강원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 희망적인 요소 어떤 걸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하듯이 굉장히 좋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웰리스의 네. 어쨌든 기본이 돼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정주할 수 있는 정주 환경으로서의 어쨌든 강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초고령 사회의 선도 모델로서의 어떤 테스트베드 역할을 훌륭히 해낸다라고 하면 그런 도시 재생의 성공적인 경험들을 가진 이제 해외 사례들도 보면 네. 이 강원도의 여러 몇몇 도시들을 좀 더 이제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어떤 성공 모델의 테스트 베드로 만들 수 있다면 네. 이 오히려 이제 좀 위기를 어떻게 보면 기회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또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한림대, 강원대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지금 한림대 같은 경우도 이 라이즈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글로컬 이제 통합 글로컬 사업도 하기 때문에 글로컬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모델들을 찾는 사업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의 산업과 함께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새로운 산업 경제의 기회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관광 레저나 웰리스 사업에 그런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강원도가 여러 가지 공동체가 계속 해체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시골의 정서, 상호 부조나 이 공동체 문화가 그래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강원도만의 그 또 창발성 있는 지역의 네. 이 상호 의존 문화들을 좀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 네. 좀 없는 자원 속에서도 이 뭔가 이제 강원도만의 독특한 서로 공동체 문화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강원도가 사실은 수도권과 또 인접해 있는 가깝죠. 장점도 좀 충분히 살려야지 된다. 우리가 사실은 남쪽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남쪽으로의 어떤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강원도가 수도권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어떤 네. 접경 지역으로서의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강원도의 이제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좀 확충하면은 현재 교육 여건이 참 좋고 타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강원도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곳이잖아요. 네. 이런 강점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연구위원님께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예,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교수님 말씀해주신 고령 친화 산업의 이제 육성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령화가 이제 상당히 빠른 강원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이제 실버 산업, 돌봄, 의료,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험하고 어떠한 테스트베드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고력 친화 제품, 뭐 의료기기, 보조기구, 그다음에 건강관리, 요양, 그다음에 웰니스 관광 등이 강원의 자연 환경과 결합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이제 복지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인구 밀도가 낮고 그다음에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ICT 기반의 재택의료, 스마트 돌봄 체계 같은 이제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네.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강원형 통합 돌봄 고령 사회 모델로서 발전 가능하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급속한 진행을 멈출 수 있는 대안이랄까요?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텐데 우리 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일단은 멈추고 되돌리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뭔가의 도도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완화시킬 수는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도를 통해서 충격을 완충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충격을 완충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돌봄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가 연결을 계속 짓는 관계라든지 이런 네. 삼중의 안전망이 일단은 굉장히 삶의 질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보장의 안전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돌봄 체계는 소멸 위험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생존 조건이고 이 사회적 돌봄 체계가 이제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이 되고 네. 산업의 기회도 좀 찾아지고 하면서 새로운 사회 연대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네. 연구위원님, 급격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생과 고령화, 이 사회 구성원들이 이 현상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바람직한 인식이 있다면 도움 말씀 주시죠. 네, 아직도 저출생을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통계에서 이제 저출생,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에 대해서 개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주거 비용이 높고 또 일자리, 그다음에 돌봄의 어려움, 교육비 부담,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요인이 중첩돼서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개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한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또 세대 간 부양 부담, 그다음에 경제 성장 둔화 등 이제 국가적인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저출생은 개인의 선택 결과가 아니라 육아와 이와 관련된 일생활 균형, 그다음에 노동 환경 구축과 같은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공공의 문제, 즉 국가 책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강원도의 특징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게 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 좀 밝혀주시죠. 네, 저는 저희 강원도정의 멋진 정책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규 정책도 좋지만 기존의 이러한 멋진 정책, 그다음에 자원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먼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21년에 강원 어르신들이 향후 받고 싶은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가 응급상황 대처였고요.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 외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강원도정은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병원 동행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장을 보거나 또 주민센터를 가는 이러한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의 이동, 외출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도내에는 현재 약 3,280개의 경로당이 18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수요 증가, 그다음에 생활 밀접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 그리고 시설로 우리가 경로당에 한번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고 또 여가 문화 활동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며 또
댁에서 잠을 주무시고 오셔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마치 실버타운과 개념이 유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강원에서 아이 키우는 분들을 인터뷰하면은 공동 육아 나눔터 공간 조성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강원도의 광역 저밀의 지역 특성을 고려했을 때 지역 사회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공간 인프라를 활용한 조성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돌봄 서비스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또 도인 돌봄이 확대될 필요가 있고 공동 육아 나눔터도 필요하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 전국 상황 또 세계적 현황은 물론 강원 지역 사회에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강원이 실제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시행한 2024년 아동정책 시행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됐습니다. 아동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강원을 실현하기 위한 174개의 과제 수행 중에서 전국에서도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은 이 강원형 육아기본 수당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외에도 강원도는 출산 양육 지원은 물론이고 돌봄과 다양한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강원도에서는 어떤 육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를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에 많은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이제 4자녀를 낳아서 지금 한창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둔 엄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저인데는 딱 맞는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엄청 사회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유아교육을 전공했고요. 또 직접 그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치되다가 보니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년퇴직하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이렇게 또 늘봄학교가 있어서 참 감사하게 근무하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호가 안 떠 있어서 이상하네. 금지야. 이 성림초 늘봉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707명인데 그중에 이제 중복으로 아이들이 1,100명 정도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현재 참여하고 있고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6명인데 그중에 15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특히 1, 2학년 아이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늘봄학교 자체가 이제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이 이제 무료로 제공되면서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미래동행재단 노인 일자리 저희 돌봄 인력 선생님들께서는 그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고 또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돌봄 인력 선생님들이 뒤에서 아이들을 보조해주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도와주고 혹은 이제 수업에 집중이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옆에서 1대1로 붙어서 도와주시는 모습에 그 저희 항상 공개 수업 끝나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에서 그 감사하다. 돌봄 인력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좋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춘천미래동행재단은 이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속에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다가 늘봄학교 지원 사업단을 교육청 통해서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핵가족화로 인해 아이들이 조부모 세대를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요즘 어르신들의 참여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세대 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참여 어르신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안전한 대면 귀가 서비스로 학교를 더욱 신뢰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는 거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인력 운영 면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어르신들은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무료했던 시간을 활기차게 보내고 예쁜 손자, 손녀들을 만나는 설렘에 더욱더 건강해지고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이처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서 25년도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엄마들이 직장에 나가서 있다가 아이들이 12시 밥 먹고 돌아오면 그 시간에 빨리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는 거를 되게 출산하는 거를 두려워하는 학교에서 안전하게 있다는 것만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아이들을 많이 길러본 저희 선생님들이 이제 경력과 역량이 좀 풍부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학교 교직 생활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많이 나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역량을 살려서 아이들을 정말 예뻐하시면서 돌보기 때문에 요 사업을 아시는 학부모하고 학교에서 정말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요 사업은 정말 긍정적인 그런 모델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 살펴봤는데 이 전국 최초로 시행된 늘봄학교에 대한 만족감이 상당히 크네요. 연구위원님, 강원도의 주요 육아 지원 정책들 가운데 뭐 추가하거나 또 정리할 부분들 말씀해 주시죠. 네, 강원도는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그다음에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임신 출산기에는 사전사 후 건강관리비, 그다음에 냉동 난자 시술비,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영유아기 학령기에는 2019년부터 출생아 최대 월 50만 원 8세까지 지원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동수당,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육아기본수당은 저희 강원 대표 복지 브랜드 정책으로 올해 7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장 최근 평가 결과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효과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요. 출생아 수 감소폭은 전국이 25.13%이거든요. 네. 반면에 강원도는 그 감소폭이 절반입니다. 12.8%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효과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수당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합계 출산율은 계속해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좀 전에 영상에서 이 강원형 늘봄학교에 대한 사례 좀 살펴봤는데 노인 일자리 돌봄 지원 모델의 경우에는 노인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노인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역량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역량들을 삭히지 않고 사회적으로 잘 자원화해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틈새 공백이 있는 돌봄 수요들을 잘 잡아내가지고 사회적으로도 공헌을 하고요. 또 노인
들 스스로도 굉장히 이제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말 이제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들 스스로도 삶의 질이 올라가고 네. 전체적으로도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뭐 학부모나 저희 젊은 부부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네. 그런데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노인 일자리가 좀 형식적으로 된다라는 이제 비판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소득 보전의 그런 이제 것만 기대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왕왕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 서비스 일자리 속에서는 정말 일다운 일을 하시면서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시고 보탬이 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화하고 그게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이 사회 주체로서의 그 삶을 좀 더 네. 연장하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제 사회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년 이전의 재능과 능력을 좀 접목할 수 있는 후반기 일자리 창출,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올해가 그 마지막 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저출생의 그 저점을 찍고 좀 반전을 기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런 추세 반전의 그런 그 기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어도 이제 1.0을 목표로 출산율 1.0을 목표로 좀 그 출산과 직결된 과제를 좀 더 모아서 그걸 좀 추려가지고 거기에 좀 집중하자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성과 목표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15개 핵심 목표를 가정 양립, 그다음에 교육 돌봄, 주거 및 임신 출산 분야 그 세 영역에서 이제 15개 지표를 네. 선정을 하고요. 그 지표 관리를 통해서 1년이지만 굉장히 이제 집중적으로 잘 그 추세 반전을 기해 보자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또 지역 소멸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저출산과 고령화, 또 지역 소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완전한 해결은 어렵지만 네. 속도는 늦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령화나 저출생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충격들은 충분히 우리가 완충시킬 수 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사회 정책이나 이 제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격차라든지 불평등, 네. 고립 뭐 이런 식의 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회 경제적인 기회가 또 창출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강원도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그 인구 대전환의 그 전선에 이제 서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잘 기회로 선도적으로 잘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을 오히려 선도하는 네. 그래서 앞서가는 강원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가 그 이제 서로가 이제 연대하고 또 상생하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연대 기반 삶의 네. 공동체성 회복 이런 부분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구위원님도 여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실까요? 네, 저도 저출생, 고령화, 지역 소멸은 구조적이고 이제 장기적인 문제인데요. 단기간 회복은 어렵지만 이제 맞춤형 다양한 정책 개발 실행을 통해서 그 감소세는 완화하고 또 일정 수준의 우리가 균형 있는 정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고령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부담만이 아니고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떠한 어르신을 위한 주거 돌봄, 평생 교육, 여가문화 산업 이러한 인프라 확대는 새로운 일자리 또 어떠한 지역에서는 성장 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나아가서 이제 강원 농촌의 경우에는 디지털 돌봄, 그다음에 어떠한 스마트팜, 귀농 기촌 지원 등이 이제 결합해서 작지만 강한 지역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 극복 방안까지 논의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민관위원,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또 민현경 강원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더 낳게 유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서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시야를 좀 더 넓힌다면 재앙, 또 위기라고 불리는 인구 절벽 너머로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